실학 한번 들어가 보죠. 실학은 이제 성리학이랑 이제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학의 일종이긴 한데 성리학이랑은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실사구시를 갖다 사실에 의거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를 추구한다고 해서 실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고요. 보시면은 뭐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17, 18세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사구시에 입각한 실학이라는 개혁론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학문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우리 이제 그 노론이 일당 독재를 하면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의 절대화했죠. 성리학이 경직화돼 가게 되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등장하는 학문이 실학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이렇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대두가 되었다. 성리학이 이제 사대적, 보수적, 주작의 절대화 이런 성향을 갖다 띠게 되면서 있죠. 실학은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자주적, 그리고 개혁적, 그리고 객관적, 실증적 성격을 가진 이런 이제 실학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실학 내에 이제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실사구시를 갖다 추구하는 데 있죠. 어떤 측면에서 실사구시를 갖다 추구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두 파벌로 나누는 거예요. 경세치용, 그러니까 이 실사구시를 제도 개혁을 통해서 실현하겠다 하는 애들이 바로 경세치용학파. 우리 이제 이 경세치용학파보다 더 쉬운 이름이 중농학파예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요 두 개를 여러분 다 이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경세치용학파가 중농학파다. 그리고 이제 이 실사구시를 있죠. 기술 개발 활용을 통해서 실현하겠다. 이용 후생학파. 얘들이 이제 상학파 이렇게 불립니다. 별명도 같이 숙지를 해주세요. 중상학파가 이용 후생학파, 그리고 이제 북학파로도 불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둘을 갖다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얘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18세기 전반에 유행했던 그 학파고 있죠. 그 다음에 중상학파는 얘들보다 한 템포가 느려요. 한 템포가 느려서 18세기 이제 후반쯤에 이제 유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신을 보시면 중농학파는 주로 이제 경기 남인이에요. 이때쯤 되면 남인들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제도개혁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애들이 제도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의 꿈은 어떻게든 이제 정치권에 이제 등장해가지고 제도개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경기 남인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거에 더 집착을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후생학파는 경기 노론이에요. 치권층이에요. 치권층 맞죠? 그러니까. 근데 요 경기 노론 모두가 이렇게 중상학파적 성향을 띄었던 게 아니라 경기 노론 중 일부예요. 일부 이단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라든지 뭐 자기 집안이 정말 잘 나가는 노론 집안인데 있죠. 그 집안에 좀 특이한 성향을 가진 애들, 요런 애들이 중상파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아빠 따라서 얘들이 이제 북학, 그러니까 청나라 가서 이제 청나라에 뛰어난 근대문물 들어갔다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런 기술 들어갔다가 우리 조선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하면서 주장을 했던 애들이 바로 이제 중상학파, 이단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향 보시면 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농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중농학파라 불리고 있죠. 그 다음에 얘들은 청에 발달된 상공업 있죠. 요거를 갖다 조선에 도입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중상학파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리고 뭐 실학의 한계는 가볍게 봐주십시오. 얘들이 결국에는 중농학파도 그렇고 중상학파도 그렇고 주류가 아니에요. 중상학파는 노론 계열이지만 노론의 주류라기보다는 노론들 중에서 이단아들이거든요. 둘 다 이제 정치적으로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런 이제 자기 사상들을 갖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리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얘들도 결국에는 이제 성리학 유학의 이제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중에 누구죠? 그러니까 중상학파 중에 있죠. 홍대용 같은 인물들은 약간 이제 성리학의 한계를 갖다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실학자들도 성리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를 갖다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학의 족보 한번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실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두 명이 있어요. 이수광의 지복유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요게 이제 실학의 가장 기본적인, 선구적인 이제 저서라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이수광의 지복유설은 백과사전의 일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청나라에 다녀와가지고 백과사전식으로 유럽이라든지 청의 이러한 선진 문물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소개한 거예요. 동시에 이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소개해서 우리나라의 천주교를 갖다 처음 소개한 저서로도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수광의 지붕유설은 우리가 이제 한 C급 정도 돼요. 크게 존재감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실학의 선구적인 저서로서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얘도 있죠. 철저한 고중이라는 방식이 실제 그 사실을,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중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실학의 이제 선구자로서 이제 평가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동국지리지는 나중에 이제 지리지편에서 다시 배웁니다. 고구려 발성지가 만주임을 고중하였다. 이전에는 고구려 발성지를 갖다 한반도에 있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중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의 발성지가 만주에 있다는 걸 증명했던 인물입니다. 최초의 역사지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육은 실학의 선구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김육이라는 인물이 나름대로는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정리를 해둡니다. 시언역도의 대동법 확대, 그리고 화폐유통을 주장, 효종 때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어져서 있죠. 나중에 이제 미수, 허목 이런 사람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중농학파로 연결돼서 갑니다. 중농정책을 중시했고, 이 사람은 이제 중농학파의 효시다 보니까 중농정책 중시, 상공업 업제, 조세 완화 이런 말 들어갔다, 이런 주장들을 했고 있죠. 동시에 이제 붕담정치와 북벌론 비판, 남인 계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북벌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이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인물은 초기 이제 중농학파 실학자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수적인 성향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호포법 여러분 누구와 연결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흥선대원군이죠. 그 나름대로 괜찮은 법이죠. 그런데 이런 법이 이미 이때 주장되고 있었는데 이런 제도들을 갖다가 미수오목 같은 사람들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양반의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보수적인 성향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호통도 나름대로 괜찮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써야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반대하는 모습 보면 미수오목은 아직까지도 초기 실학자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목의 이제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기원이에요. 기원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사열전까지도 살짝 언급된 적이 있어요. 청사열전. 요 이제 기원 안에 청사열전이 도교와 관련된 청사열전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요거까지도 이제 그 기출해서 선지에 소개시켜 준 적이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동사라는 기전체 역사서를 갖다 쓴 적이 있는데 이종희의 동사가 중요하지 이 동사는 별로 안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가볍게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 실학의 선구자가 이제 중농학파는 미소목으로 연결된다면 뭐예요? 중상학파도 뭔가 실학의 효수, 중상학파의 효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굳이 한번 찾아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우당 유몽인이라고 있어요. 유몽인.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몽인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랑 거의 활동하던 시기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얘들보다 느리지 않는데 보통 이제 중상학파의 효시로서 이제 유몽인이라는 사람을 한 번씩 언급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가볍게 봐주세요. 근데 얘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중상학파들이 주장했던 주장이랑 거의 똑같아요. 화폐 유통, 선박과 술의 사용, 은강 개발, 뭐 벽돌 사용. 그래서 이제 북학론의 효시라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예전에 유몽인과 비슷한 사료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딱 이게 유몽인 건지 아니면 그냥 중상학파 얘기하는 건지 있죠. 그 정체는 정확하게 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도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우야담. 뭐 그 유몽인의 대표적인 저서예요. 최초의 야담집으로서 자유로운 문체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로 들어갈게요.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7명의 있죠. 실학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중농학파에는 3명의 실학자들이 시험에 이제 주로 출제됩니다. 유형언어는 출제 빈도가 좀 낮습니다. 조금 이제 가볍게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그 송호 이익이라든지 있죠. 타산 정약용을 중심으로 중상학파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얘는 이제 중상학파 중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초기 중상학파죠. 중농학파. 그리고 이제 이 중농학파들은 토지개혁 중시한다고 했어요. 농업을 중시하고 플러스 제도개혁 중시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합해지면 토지개혁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중농학파 실학자들은 보면 전부 토지개혁론들을 주장합니다. 아주 비중 있게. 그 이제 반개 유영원이 주장했던 토지개혁론이 바로 균전론이에요. 균전론, 반개 유영원의 균전론은 있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신분에 따른 차등을 두어
토지 분배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산농공상 있지 않습니까? 신분에 따라 차별해가지고 이제 토지를 갖다 그 균분하게 분배하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토지를 갖다 분배해주는 대신 얘들에게 이제 그 뭐예요, 역의 의무, 군역의 의무를 갖다 맡기자. 농병 일치를 갖다 다시 이제 회복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산농일치, 선비들도 놀지 말고 농사 짓도록 하자. 땅 나눠주니까 당연히 이런 이제 주장들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존 질서 비판, 신분제 비판, 과거제 비판. 여기서 보면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을 두어 토지를 갖다 분배하자고 했죠. 그러면 야, 신분제를 갖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신분제를 갖다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유영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분제를 갖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신분제가 실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토지개혁을 한다면 있죠. 기득권인 선비들이 있죠. 선비들, 사림들한테 뭔가 좀 더해주지 않으면 있죠. 얘들이 토지개혁에 동의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갖다 고려하다 보니까 신분에 따른 토지개혁, 신분에 따른 차등을 둔 토지분배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영원에 있죠. 신분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갖다 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제도 비판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조서 반개수록과 동국여지집. 이 동국여지집은 잘 안 나오고 있죠. 반개수록이 자주 나옵니다. 반개수록. 제도개혁 주장. 아무래도 이제 우리 중농학파 하면 그 경세치용학파에서 제도개혁을 갖다 중시하다 보니까 제도개혁과 관련된 저서를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반개수록. 반개유영원이에요. 유영원의 호가. 그래 이제 반개수록, 반개유영원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면 반개수록을 따로 기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볍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이익과 이제 정리학원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이제 선생님인 이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익도 역시 중농학파다 보니까 토지개혁론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토지개혁론이 아주 중요하죠. 한전론입니다. 한전론. 생존을 위한 토지인 영업전은 매매를 제한하자. 한자가 제한하다 할 때 한자예요. 토지를 갖다 제한하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냐면 있죠. 토지의 최소 한도를 제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일정 수준, 최소한의 일정 수준의 토지는 가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갖다 만들자고 주장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한전론이요. 이익의 한전론. 그 최소한의 토지가 뭐냐면 영업전이에요. 영업전. 요만큼의 토지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최소한 요만큼의 토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 땅은 있죠. 거래를 갖다 금지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땅을 갖다 꼭 이제 요 땅 정도는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자 하면서 주장했던 게 한전론이에요. 한전론보다도 영업전이라는 키워드가 시험에서 사료에서 더 자주 등장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나중에 박지원 한전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전론 한전제가 뭐 바뀌었을 때도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한전론 한전제가 아니라 영업전이라는 있죠. 요 개념이요. 개념으로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박지원의 한전론은 또 이름은 비슷한 데 있죠. 개념이 또 완전 달라요. 얘는 이제 토지의 상한선을 갖다 주장하자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박지원 가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기존 질서 비판. 이익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뭐라고 지어준 혹시 아세요? 투더리스모프예요. 투더리스모프. 뭔가 사회에 불만이 많아요. 근데 남인들이 이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쯤 되면 노론이 이제 일당 독재를 하면서 남인들은 이제 집권,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어려워요. 실력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았고 그 남인들의 불만을 갖다가 대표하는 인물이 이제 성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붕당의 폐해 때문에 애들이 결국 밀려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붕당의 폐해 지적합니다. 양반끼리 이제 권력 다툼 때문에 이제 막 정치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제를 축소하고 신분제도 이제 폐지하고 그 다음에 신분제도 지금 합리적이지 못하다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산농 합의를 갖다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때쯤 되면 이제 돈이 쓰여요, 안 쓰여요? 숙종 때 이후 가면은 상평 통보라는 게 전국적으로 유통되게 되죠. 근데 그 상평 통보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요. 지한테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죠.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배전론. 원래는 이제 전환 같은 애 있죠. 돈이 마르는 현상 때문에 돈을 갖다가 이제 폐지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뭐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가진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는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3번 사해.
육좀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싫어하는 게 되게 많아요. 양반, 노비, 과거, 승려, 사치, 미신, 게으름 다 싫다는 거예요. 이래서 투도리 스머프입니다. 근데 패전론 주장하다 보니까 요 안에 상인이 들어갈 것 같은 뉘앙스도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근데 6점 안에는 상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인은 요거 이제 함정으로 놓으면은 학생들이 이제 잘 빠지는 겁니다. 요 6개를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3개 정도 주고 하나 이제 함정을 넣을 때 상인을 갖다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제일 잘 낚여요. 제일 잘 낚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역사. 이익은 역사와 관련된 어떤 뚜렷한 저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익의 제자들 중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에 대한 기본 방향성이 있죠.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했던 게 이익입니다. 이익은 이제 역사를 갖다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실증적으로 실학의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실증적으로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사관을 갖다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사관. 그 다음에 이제 도덕 중심의 사관 비판, 성리학적 사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관을 갖다 이제 비판하면서 야 그러면 역사를 뭐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당시 시세를 중심으로 역사를 갖다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불행, 그 다음에 시비, 요 3개의 기준으로 있죠. 역사를 갖다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게 바로 그 송호이익입니다. 이 송호이익은 이거 중요합니다. 뚜렷한 역사관은 없어도 이런 사관을 갖다 제시하였다 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요런 역사관이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안종복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안종복이 송호이익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송호이익의 제자가 이제 두 파로 나뉘는 거예요. 송호학파라고 해서 조금 이제 개혁적인 있죠. 천주교를 갖다 수용하는 약간 이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애들.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 개혁적인 성향을 대표하는 애가 누구냐면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애들을 갖다 비판하는 이런 무리들도 있어요. 이런 무리들을 갖다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안종복이에요. 안종복의 동사강목. 동사강목이 조선 후기 그 5대 역사서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죠. 이 책으로 이제 계승이 돼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학을 연구하였으나 부정적. 이익의 제자들이 서학을 받아들이는, 천주교로 받아들이는 일파와 그 다음에 부정하는 일파로 나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익은 서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였다? 이익은 보수적인 태도. 그 서학을 연구하긴 했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종복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송호익의 어떤 족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송호익의 서학에 대한 이런 태도, 보수적인 태도로 갖다 받아들였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송호익의 주요 저서들을 볼게요. 제도개혁 중시한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도개혁과 관련된 과구록이라는 책이 썼고 있죠. 근데 과구록 자체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송호익 저서 중에 진짜 자주 나오는 책은 이게 자주 나와요. 송호사설. 근데 송호익이지 않습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익이 그러니까 남인 출신으로서 원래 관직에 나갔는데 자기 형이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그 붕당 정치 막 이런 거랑 얽혀가지고 막 사역을 갖다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의 환멸을 갖다 느끼면서 이제 농촌에 내려와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여생을 갖다 보냈던 인물이에요. 그게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제 농사도 짓다가 이제 심심하면 글 같은 걸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 글들을 갖다 나중에 이제 이익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모아놓으니까 백과사전에 한 권 나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송호사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5개 부문이 있죠. 천지, 만물, 경사 등 5개 부문으로 이익의 글들을 갖다 모아서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송호사설입니다. 보통 이제 천지, 만물, 경사 등 이거 5개 다 외울 필요 없는데 천지, 만물 이런 식으로 5개 부문으로 구별했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별해서 중국과 우리 문화를 정리한 백과사전, 과학기술도 소개했다. 요 송호사설 아주 중요한 책이니까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농학파 중에서 가장 중농학파다운 인물 송호이익에 대해 정리를 했고 있죠.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 송호이익의 제자죠. 얘는 송호이익만큼 중농학파적이지는 않아요. 얘는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중농학파라기보다는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제는 정약용이 더 자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약용도 아주 중요하고 이익도 같이 중요합니다. 이 두 명은 A급이니까 둘 다 이제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출제 민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이제 과학기술과 상공업 발달에도 관심.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정약용 살았던 시기가 18세기 후반이에요. 18세기 후반에는 중상학파가 유행할 때죠. 중상학파 사람들이랑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스승의 가르침도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농학파적 성향도 있지만 중상학파의 영향도 같이 받았던 겁니다. 이게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상공업 발달 이런 거는 중상학파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은 단순한 중농학파라기보다는 시력을 집대성한 인물로 많이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이제 중농학파예요. 토지개혁론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앞서 선대에서 주장됐던 여러 토지개혁들이 있죠. 그 토지개혁론들의 한계를 갖다가 비판하면서 있죠. 새로운 이제 토지개혁론들을 갖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주장되었던 뭐예요? 그 한전제라든지 그 다음에 한전론이라든지 균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요게 좋긴 좋은데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경자유전을 갖다 실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가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는 요런 제도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호익이 새롭게 이제 주장하는 토지개혁론이 뭐냐면 처음에는 여전론이라는 제도를 주장해요. 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약용의 이제 3론 중에 하나인 책입니다. 요 전론에서 여전론을 주장합니다. 자, 이 여전론에 있죠. 되게 이상적인 뭐예요? 그러니까 토지개혁론이에요. 열안에 있죠. 공동농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공동농장.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농장을 여장이라는 사람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공동경작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 땅을 갖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동량에 따라가서 분배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있죠. 딱 일한 만큼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수확을 갖다 얻게 되죠. 그러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죠. 저절로 이제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군역도 이제 맡기자는 거예요. 그럼 농병일치도 저절로 같이 실현될 수 있다. 그게 초기에 주장됐던 여전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전론이 되게 비판을 많이 들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그런 제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도로 갖다 너 어디서 듣고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약용이 상상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비판들을 갖다 받게 돼요. 그 이제 정약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들을 받은 다음에 정전론이라는 중국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요거를 갖다 조금 보완해 가지고 있죠. 변형시켜 가지고 새로운 토지개혁론을 갖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중국에 정전론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요런 제도를 갖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가지고 조금 변형시켜서 한번 실행해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주장했던 게 바로 정전론이요. 정전론. 요거는 이제 경세유표라는 정약용의 3대 저서 있어요. 정약용의 책은 3대 저서가 있고 3논이 있어요. 3논이 있어요. 요까지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3대 저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경세유표예요. 요 경세유표에 보면 정전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전을 편성하자는 거예요. 정전은 그림을 좀 그릴게요. 원래 이제 중국 정전제는 이런 개념이에요. 토지가 이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있으면 이 땅을 갖다 우물정자 있지 않습니까? 우물정자 형태로 구획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몇 구간이 나와요? 9개 구간이 나오죠. 그러면 이 8개 구간, 맨 가운데 한 곳을 빼고 8개 구간은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있죠. 농사를 갖다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갖다 나눠줘서 빌려주는 대가로 요 가운데 땅 있지 않습니까? 요거로 갖다 요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공동경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수확을 갖다가 세금으로 있죠. 세금으로 이렇게 내는 요런 제도로 갖다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전제, 중국의 정전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땅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 않다는 거예요. 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밭 같은 데 가면 구획이 분명하지 않은 구불구불한 이런 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정전제처럼 딱 이렇게 실행하지 말고 있죠. 대충 그러니까 뭐 넓이가 비슷한 9개 구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공존으로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그 전문 농사꾼들이 있죠.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분배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정전론이에요. 그 이제 정약용의 토지개혁론, 초기의 여전론, 그리고 이게 이제 비판을 들으면서 조금 이제 현실성을 가미한 정전론으로 이렇게 바꾸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실제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거는 여전론이 더 자주 나와요. 여전론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질서 비판.
정약용도 좀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약용 초기에는 정조 밑에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조 죽고 나면 유배 가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쓴 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 변혁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바람들 이런 것들이 담긴 책들을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원목에서 그 정약용이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목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목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자, 목이 누구냐면 정치적 지배자예요. 수령으로 볼 수도 있고 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정약용은 어떤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정치적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한다고 봤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적 지도자가 존재한다고 봤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결론에 따라서 있죠. 정약용이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탕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탕론이라는 책에서 역성혁명을 갖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탕왕의 고사를 갖다 들어서 있죠. 탕왕이라는 게 선대에 그러니까 되게 포악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을 갖다 끌어냈고 새로운 왕조로 갖다 현명한 군주가 이제 탕왕이에요. 그러니까 탕왕의 고사를 갖다 들어가지고 왕이 멍청하고 백성들을 갖다 돌볼 줄 모르면 있죠. 왕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걸 갖다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혁명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멍청한 정치적 지도자가 있을 때는 끌어내고 새로운 이제 현명한 지도자를 갖다 세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갖다 끌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목과 탕론은 이제 연결돼서 가는 거죠. 아까 봤던 전론이 있죠. 그 다음에 원목, 그 다음에 탕론까지 해가지고 정약용의 삼론이라고 부릅니다. 삼론. 그 다음에 뭐 구직의 신분제 개혁 주장 뭐 이런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완전히 신분제를 갖다 폐지하자고 한 건 아니고 있죠. 신분제를 갖다 좀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자면서 있죠. 뭐 구직의 신분제 주장 뭐 이런 주장을 갖다 했다고 합니다. 뭐 가볍게만 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정약용의 저서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삼론 살짝 봤죠. 근데 삼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정약용의 3대 저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입니다. 요게 제일 기본이에요. 요거 다음에 중요한 게 삼론입니다. 자, 경세유표는 있죠. 중앙의 정치개혁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세유표 보면 이용감이라는 기구를 갖다 설치하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용감은 새로 이제 우리가 청이라든지 속으로부터 받아들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들을 갖다 이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용감을 갖다가 설치하자 이런 내용들까지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민심서는 이게 중앙이라면 이거는 지방의 정치와 관련된 거예요. 지방간이 지방행정, 지방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담고 있는 책이 목민심서예요. 여러분 합격하지 않습니까? 1차. 그러면 이제 2차 면접 준비하겠죠. 면접 필독서예요. 목민심서. 근데 나중에 그 목민심서를 갖다 공부하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시대가 지났죠.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그대로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싶으면 목민심서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 좀 바꿔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 조선의 관리처럼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진짜 근데 목민심서를 읽고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면접 준비하게 되면은 목민심서는 학생들이 거의 필독서로 읽게 돼요. 여러분 그때 가서 읽어보십시오. 일단은 지금 우리 이제 객관식 시험, 국사 시험 문제로서 목민심서라는 게 지방의 행정, 지방 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걸 갖다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흠흠신서, 이거는 형옥제도와 관련된 거예요. 형옥이 뭐 잘못한 사람은 이제 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예요. 흠흠신서가 제일 덜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3대 조서로서 세트로서 이제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정약용은 기술도 되게 중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예론이라는 책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기예론. 중국의 기계도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예론이라는 책을 갖다 쓰게 됩니다. 이제 이런 책들을 보고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제 기술과 관련된 책도 썼던 거예요. 이런 책들을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거중기 뭔지 알죠? 수원화성 만들 때 썼던 건설 도구. 그다음에 배다리. 정조가 이제 수원으로 내려오는데 다리가 무너졌나 봐요. 다리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배로 있죠. 즉석으로 이제 다리를 갖다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정조란다. 정약용이. 그다음에 이제 수원화성.
그리고 이제 북학파 지지. 얘는 보시면 중농학파예요. 그런데 북학파 있지 않습니까? 북학파도 관련이 되게 깊어요. 북학파에 친한 친구도 있습니다. 박제가 들어보셨죠? 박제가랑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마가해통 쓸 때도 박제가가 도와줬습니다. 실제로. 마가해통은 이제 의서입니다. 홍역이라는 있죠. 감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증상이 이제 감기랑 비슷하게 가지고 있죠. 막 열 오르고 얼굴 빨갛게 돼가지고 애가 이제 죽기도 하는 이런 이제 병이 있어요. 정근대 이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던 병입니다. 요 병을 갖다가 치료하는 법인 마가해통으로 갖다가 소개한 치료법을 갖다 소개한 책이 마가해통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부록에 있지 않습니까? 제노의 종두법. 홍역이랑은 좀 다른 데 있죠. 홍역보다는 좀 덜 무서워요. 막 걸린다고 사람이 죽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 지금은 사람들 정말 보기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보면 사람들 얼굴에 움푹 패인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곰보라 부르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본 적 없어요? 저도 이제 몇 번밖에 못 봤어요. 5분밖에 못 봤는데, 이게 천연두라는 요 병에 걸리면 얼굴에 조그만 이제 그 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가려운 벌레한테 물린 듯한 점 같은 게 뽁뽁뽁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간지러워서 긁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굵어가지고 떨어져요. 근데 떨어질 때 살점이랑 같이 떨어져요. 그 곰보처럼 얼굴이 움푹 패이게 되는 겁니다. 그 병이 이제 천연두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병도 이제 되게 평생 동안 얼굴에 얼룩을 갖다 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병이었어요. 요 병을 갖다 치료하는 제노의 종두법 있죠. 요거로 갖다가 마가해통 부록에다 이제 실어 놓은 거예요. 요 종두법 연구할 때 누구예요? 그러니까 박제가랑 같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박제가랑 이제 되게 친했고 박제가의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상업 이런 데도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누구예요? 정약용의 저서들을 보면 아방강역고 역사지리지. 그 다음에 이제 아엉각비, 소고연구, 비소고 있지 않습니까? 비소고들 연구한 책들. 그 다음에 오학론해서 성리학 등을 갖다 비판하는 있죠. 현실에 대한 좀 이제 비판적인 이런 책도 이제 씁니다. 정약용 저서들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약용이라든지 최치원이라든지 또 어떤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보고라든지 있죠. 각 시대의 어떤 정치 세력, 특정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좀 꼼꼼하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한 쓸데없는 걸 많이 올려고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은 조금 지엽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요건 시험에 실제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있죠. 잘 챙겨주십시오. 출제 빈도가 충분히 높아요. 이런 애들은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막 학생들 구석규적지 막 30개, 50개 적어놓으면서 막 적으면서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거를 갖다가 그렇게 집중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출제빈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구석규적지 같은 경우는 실제 신석기랑 청동기랑 이런 주요 유적지들 외우면 또 구별이 되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제 딱 외워야 될 것들만 우리가 외우면 돼요. 그 이제 공부를 잘 하려면 그 에너지를 갖다 우리 에너지가 이제 제한돼 있어요. 요 제한된 에너지를 갖다 적절하게 이제 분산해 가지고 있죠. 분배하는 요런 연습들을 갖다 요게 요령이에요. 요걸 잘 하시면 암기력이 좀 떨어져도 이해력이 좀 떨어져도 얼마든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그 공부를 할 수 있고 성적이 이제 잘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중상학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상학파. 일명 이제 이용 후생학파라 불리고 있죠. 요 중상학파에는 4명의 실학자들이 시험에 등장합니다. 4명의 실학자들이. 먼저 이제 그 초기 중상학파 인물 이제 농암유수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농암유수원. 요 농암유수원이라는 인물은 좀 특이하게 소론이에요. 우리 중상학파들은 기본적으로 노론 계열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수원은 소론 계열이에요. 소론 계열. 근데 소론 계열인데 조금 이제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공업 같은 거 있죠. 육성 같은 거를 갖다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산업공상의 평등과 전문화를 갖다 주장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상 있지 않습니까? 상업의 중요성을 갖다 중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청나라거든요. 이 청나라의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던 거예요. 상업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그 상업을 갖다 한번 발전시켜보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게 유수원입니다. 상인의 역할을 갖다 특히 강조해가지고 우리 이제 수공업 중에 수공업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상인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 선대제 수공업을 갖다가 하자, 강화시키자, 육성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상업 중시, 조선 후기 상업 같은 게 국가의 범주, 상공업 같은 게 국가의 통제를 갖다 벗어나가지고 성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 사람이 이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상업이라든지 수공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규모가 커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국가가 통제하에서 상업을 발달시키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좀 뭔가 조금 이제 초기 중상업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요게 이제 유수원의 주장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수원의 주요 저서 쉽습니다. 우서. 뭐 개혁안인데 있죠. 우서라는 이제 개혁안을 갖다 발표하였다. 유수랑 우서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을 갖다 연결하십시오.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어렵게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유수, 우수. 자, 다음에 이제 그 노론 실학자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유수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A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얘는 한 C급 정도 되고, 홍대용 정도 가면 이제 A급으로 가는 거죠. 담원 홍대용, 노론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후반, 보통 이제 그 중상학파 사람들이 노론 출신이고 보통 18세기 후반에 활동을 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홍대용이에요. 이 홍대용은 문벌과 성리학을 극복하고 기술을 혁신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홍대용의 4대 저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보통은 실학자들이 성리학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명 제가 봤을 때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홍대용이에요. 홍대용은 성리학의 근본부터 막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실학자들은 성리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홍대용이 이제 조금 이제 성리학자 중에서도 가장 깨어있는 성리학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요 홍대용의 주장들, 그걸 갖다 홍대용의 4대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헌서라고 해서 홍대용의 문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집 안에 보면 이제 홍대용의 주요 이제 저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의산문답부터 들어갈게요. 의산문답. 자, 이 의산문답에 보면 홍대용이 이제 얼마나 깨어있는 인물인지 보여줍니다. 의산문답은 중국인 시롱가 허자라는 인물에 있죠. 문답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있죠. 대화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상의 두 명의 인물을 갖다 빌어가지고 있죠. 자기 생각을 갖다 밝혀놓은 책이 바로 의산문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의 핵심을 갖다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화이론 부정, 뭐예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깬 거는 있죠. 인간 중심 부정,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한우주설, 지구 중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우주설, 지전설. 요것도 이제 무한우주설에서 연결돼서 가는 거죠. 지전설.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 중에 있죠.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라는 생각, 지구가 중심이라는 생각, 인간이 중심이라는 생각, 중국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다가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깨어있는 사상이죠. 이런 생각들을 갖다 모아보면 의산문답의 특징은 뭐냐? 중심의 부정. 요건 제가 정의한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구들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문구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생각이 중심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중심 잡힌 우리 성리학이라는 사상 자체가 되게 인위적으로 뭔가 사물들을 갖다 질서를 잡아놓는 거예요. 줄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잡아가지고 왕이라든지 중국을 중심으로 안정된 질서를 갖다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들을 갖다 완전히 이제 비판을 해버리는 게 바로 의산문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책이 임하경륜이에요. 임하경륜. 요 임하경륜에는 뭐 제도개혁과 관련된 책인데 여기는 보면 신분제라든지 과거제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놀고 먹는 양반들, 현실에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있는 애들을 갖다 비판을 하면서 있죠. 균전제라는 토지제를 갖다 주장합니다. 아까 우리 균전론 봤죠? 균전제가 바뀌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균전제론이 아니라 있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영원의 균전론은 어떻게 토지개혁하자고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갖다 균등하게 분배하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를 갖다 두고 얘의 균전론은 뭐냐면 있죠. 그거 없어요. 신분에 따른 차이 없이 성인 남자당 2결씩 땅을 나눠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땅을 나눠주는 대가로 애들한테 군역의 의무를 갖다 지워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을 중심으로 유영원과 있죠. 유영원과 홍대용의 균전제론을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의 수용은 간단히 보시면 수학책이에요. 수학책. 홍대용의 캐릭터를 갖다가 저는 이제 과학자로 잡았어요. 과학자.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막 우주라든지 그 지전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실제로 이제 관측을 해본 거예요. 수학적인 지식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있죠. 혼천이가 뭐 하는 거예요? 혼천이. 우리 앞에 이미 배웠어요. 세종대왕도 혼천이 봤죠. 천문으로 관측하는 기구예요. 요 기구를 갖다가 세종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지 혼자 만든 거예요. 지 혼자. 지 혼자 만들어가지고 그 기구를 가지고 하늘을 관측해가지고 있죠. 관측해가지고 야, 지구가 진짜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주장을 했던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대용으로 저는 캐릭터를 과학자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연기. 우리 중상학파 애들 특징이 뭐냐면 아빠가 잘 나가요. 아빠가 잘 나가가지고 아빠 따라 청나라에 다녀온 거예요. 그래 청나라에 다녀와서 청나라의 이제 문물들을 보고 있죠. 감명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이런 사상들을 갖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 중상학파를 보면 전부 다 청나라 기행문들을 갖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소론인 있죠. 유수원을 갖다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아빠가 잘 나갔어요. 이제 전부 다 청나라 기행문들을 갖다 썼어요. 홍대용의 청나라 기행문이 바로 연기라고 합니다. 청나라 수도가 이제 북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연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옛날 연나라의 수도였어요. 그 연나라 기행문에서 연기라는 기행문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원도 그 청나라 기행문이 있었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열알기. 그 다음에 또 박제가도 있어요. 북학이 전부 다 이제 같은 맥락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노론 집안에 나름대로 잘 나가는 애들이에요. 아빠가 이제 되게 잘 나가는 거예요. 아빠 따라서 청나라,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행문을 갖다 적어놓고 그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중상학파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 지식 하나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지금 지전설에 있지 않습니까? 홍대용이 주장했다고 정리를 했죠. 근데 홍대용이 처음 지전설을 주장한 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오. 그 김성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학도회라는 책에서 있죠. 요 사람이 지전설을 갖다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요 내용도 이제 시험에 살짝 있죠. 한 D급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홍대용 못지않게 중요한 애 있죠. 중상파의 또 다른 A급 인물이 있어요. 박지원이죠. 우리 이제 되게 익숙한 인물이죠. 국어 시간에도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그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상학파다 보니까 상공업 육성 같은 거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술의 선박 활성화, 그 다음에 첨가의 교육 강조, 그리고 화폐 중요성 주장, 뭐 이런 그 중상학파적 주장을 갖다가 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서들을 보십시오. 저서 많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저서들도 꽤 중요해요. 관홍서초. 중상학파 인물들도 토지개혁론에 조금 관심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얘들은 중농학파처럼 토지를 갖다 막 균분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보다는 얘들이 진짜 관심을 갖다 가지고 있는 뭐예요?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개혁은 농업 생산력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왜? 중농학파 애들은 토지가 없죠. 애들은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균분을 통해서 나도 토지를 좀 갖고 싶은 게 얘들의 본심이에요. 근데 중상학파 애들은 있죠. 자기 아빠가 진짜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잘 살아. 자기 땅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있죠. 토지 균분 같은 거 주장하긴 하지만 있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홍대용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진짜 관심 있는 거는 토지와 관련해서 뭐가 관심 있냐면 자기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관홍서초 같은 게 대표적인 책입니다. 상업작물, 기술 발전을 통해서 생산력을 갖다 증대하자. 이런 데 애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박지원도 토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긴 해요. 한면명정이라는 게 있죠. 관홍서초의 부록에서 한전제를 갖다 한전론을 언급하긴 합니다. 똑같은 우리 앞에 한전제라는 제도 보시죠. 근데 두 개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한자가 제한하다. 토지의 크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성우 이익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토지, 영업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뭐예요? 박지원에 있죠. 박지원이 주장한 한전제는 뭐냐면 토지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죠. 일정 크기 이상의 토지를 못 갖도록 하자는 거예요. 박지원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살았겠죠. 자기 집에도 땅이 되게 많고 친구 집에도 땅이 되게 많아요. 이런 상황을 갖다 보고 있죠. 박지원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토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이상은 뭐까지로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익은 주변 사람들이 전부 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적어도 요만큼의 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영업전을 주장했던 거고 박지원은 생활환경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 정반대의 정책을 갖다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름만 한전제 한전론으로 비슷하고 있죠. 실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극입니다. 두 개를 구별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제 그 정약용의 한전론, 정약용이란다. 그 박지원의 한전론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개 구별해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경각 외전의 비판적 한문소설. 박지원의 있죠. 박지원의 그 한문 소설들이 되게 유명해요. 허생전, 호질, 양반전, 민홍전. 여러분 국어 시간에 다 한번 들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민홍전은 모를 수도 있는데 허생전, 호질, 양반전까지는 국어 시간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요런 것들이 이제 방경각 외전이라는 그 책 안에 실려 있어요. 책 안에 이제 요런 책들. 그리고 요 책들을 갖다 보고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한글 소설이다. 이렇게 오답이 구성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소설들을 갖다 읽을 때는 다 한글로 읽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은근 착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반전, 호지를 읽을 때 한글로 읽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호생전 전부 다 학생들 한글 소설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박지원이 약간 깨어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썼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잘해요. 착각을. 그래서 이게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문 소설이라는 거 있죠.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11기 청나라 기행문으로서 자유로운 문체, 폐간소품체라는 자유로운 문체를 갖다 썼다가 누구한테 욕 들어먹었다? 정조한테. 그 문체 반정 기억나시죠? 요렇게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박지원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정조가 나이가 많았을까요? 박지원이 나이가 많아요. 박지원이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중간에 끼어 있고 정조보다 좀 어린 게 정약용이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박지원이 좀 어렸다면 박지원이 좀 어린 상태에서 정조를 만났다면 있죠. 그 우리 규장각에서 박지원도 이제 같이 공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박지원이 이때 이미 생각이 완성된 상태에서 정조라는 인물을 갖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기도 세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잘 그 어울리지는 못했나 봐요. 자, 다음에 이제 초정박제가라고 이제 노론의 초정박제가. 요 인물은 박지원의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박지원의 제자. 박지원이랑 기본적인 성향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약간 특징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성향은 유사하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뉘앙스를 잡아주시면 돼요. 청가의 교육 같은 것 강조해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데 강조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술의 선박 이런 거 강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 특징이 뭐냐면 소비의 중요성 강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성리학적 그리고 유교적 경제가는 검소함을 강조해요. 검소함. 아끼고 절약하는 거 있죠. 요거를 갖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대 주장을 하게 돼요. 많이 쓰자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물건을 안 쓰죠. 안 쓰다 보니까 우리의 물건 만드는 기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활동이 유통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업과 공업, 상공업이 우리 쇠퇴됐다는 거예요. 청나라랑 다르게. 우리 상공업을 갖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 열심히 써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물에 비유를 합니다. 우물에. 우물물을 갖다 우리가 계속 퍼마시면 있죠. 깨끗한 물이 계속 새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놔두면 거기 이끼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노폐물들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물에 비유를 들면서 있죠. 우리 상공업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소비를 갖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가의 해상무역 강조. 청가의 무역을 갖다 강조했던 거는 누구야? 그러니까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사람, 정약용이란다. 박지원도 이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박제가 같은 경우는 청가의 무역 중에서 특히 배를 이용하는 있죠. 해상 무역을 갖다가 육성시키자 이런 주장을 갖다 좀 더 이제 구체화해 가지고 주장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박제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조서 북학이 청의 문물 소개 똑같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갔다 와가지고 아빠 따라갔다 와서 청의 문물을 갖다 소개한 책입니다. 요게 당대에 가장 이제 인기가 좋았나 봐요. 이제 북학파라는 이 중상학파의 별명도 이 북학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과 종두법 같이 연구했었다. 정약용 절친이었다. 요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요 7명의
그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갖다 이제 비교해서 구별할 줄 아는가?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거슬러 가자면 초기 실학자들까지도 확장돼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거슬러 가자면 이 이후에 얘들에게 영향을 받은 애 있죠. 실학의 후예들이 있어요. 얘들까지도 얽혀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박제와 관련된 개인 사실들 좀 더 추가해 놓은 거예요. 서울 출신 규장각 사금서관 중 한 명. 우리 정조 때 사금서관 기억나시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잘 나가긴 했는데 결국 이제 서울 출신이었던 거예요. 요거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도정치기의 실학의 후예들. 세도정치기는 기본적으로 영종조 이후에는 실학이 이제 꼽히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있죠. 실학의 후예들이 존재합니다. 얘들이 이제 어떤 인물들이 있고 어떤 연구를 했는가, 어떤 이제 성과를 남겼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추사 김정이요. 박제가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박지원에서, 그 다음에 박제가에서 김정희로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정희에서 또 누구로 연결돼서 가냐면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어떤 실학을 계승한 이런 제자는 아닌데 있죠. 김정희가 그림 있지 않습니까? 사군자라는 이런 거 되게 잘 그렸거든요. 그 김정희가 이제 난 치는 법, 난을 그리는 법을 갖다 흥선대원군한테 알려줬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난 그림도 되게 유명합니다. 이제 족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금석학의 대가. 세도정치기다 보니까 제대로 얘가 이제 좀 개혁적인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어도 있죠. 그 생각을 갖다 펼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김정희는 있죠. 과거로 회귀합니다. 과거로. 옛날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한 이렇게 연구 같은 거 하면서 금석학에 관심을 갖다 가지게 돼요. 금석학. 비석을 갖다 연구하는 겁니다. 비석이라든지 뭐 금속문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하는 학문에 관심을 갖다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이제 금석관록이라는 있죠. 책을 갖다 쓰게 돼요. 이게 이제 금속문과 관련해서 업적도 쌓게 됩니다. 진흥왕의 북한산비, 황초령비를 갖다 직접 고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김정희 이전까지는 이 비석들이 누구의 비석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정희가 요 비석들이 진흥왕 때 비석이다 하는 걸 갖다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금속문을 갖다 연구해가지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옛날 고문 글씨체 있지 않습니까? 글씨체에 관심을 갖다 가지게 되고, 그 글씨체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글씨체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독자적인 글씨체를. 그 글씨체가 뭐냐면 추사체라고 불리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죠? 추사체. 지금 딱 보면 잘 썼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서예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가치가 있는 글씨체라고 합니다. 추사체. 그리고 이제 그림. 세한도. 문인화입니다. 문인화. 보통 여러분은 미술사를 갖다 배우고 싶으신 분들, 문인화가 유행했던 시대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입니다. 사군자 같은 거 있죠. 문인화가 유행했던 거는 조선 중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특이하게 있죠. 조선 후기 세도정치기의 문인화, 세한도 같은 문인화가 이제 유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세도정치기라는 현실에 만족을 갖다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 그리웠어 하면서 옛날의 화풍들, 옛날의 글씨체들, 옛날의 비석들 있죠. 이런 데 관심을 갖다 가졌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한도도 이제 미술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추사체도 글씨체에서 나오고, 금석관록도 금속문 공부하면서 다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김정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규경. 난도가 좀 높긴 한데, 얘도 이제 한 C급 정도로 있죠. 시험에 나와요. 오주 연문 장전상구라는 백과사전의 일종인데, 요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도정치기 헌종 때 나온 건데, 중국과 우리 문화를 갖다가 여러 개 항목으로 정리해 놓은 백과사전이에요. 요 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제 조선 후기에 백과사전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백과사전들이 보면 대부분 중국과 우리 문화를 갖다가 있죠. 중국과 우리 문화 중에 새로운 있지 않습니까? 서구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문화들, 이런 사실들을 갖다 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변증설이라는 형식으로 고중학적으로 설명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갖다가 있죠. 전통적인 우리 방식을 갖다 쓰지 않고 서구적인 있죠. 서구에서 들어온 근대적인 있죠. 근대적인 변증설이라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고중학적 방식이 있죠. 서구적인 방식을 갖다 도입을 해가지고 이 백과사전을 갖다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오주, 연문, 장전, 상고예요. 세도정치기에 나왔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백과사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최한기라는 인물을 볼게요. 이 인물, 뭐, 개화 사상의 선구자라 해가지고, 요 인물의 연구들이 있죠. 나중에 초기에 통상개화파 있죠. 통상개화파의 영향을 갖다 준 인물입니다. 이제 경험주의 중시했습니다. 기 중시. 일반적인 성리학자랑은 좀 다르죠. 일반적인 성리학자는 기가 아니라 뭘 중시해요? 이를 중시하죠. 근데 이제 기를 중시하던 경험주의. 경험주의가 바로 서구의 뭐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경험주의예요. 여기 이 경험이 또 우리 이 기에 치면 이 기로 치자면 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이제 경험주의를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서구의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학문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요 성과들이 나중에 통상개화파에 이제 영향을 갖다 줘서 개화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명남로 총서, 그다음에 기측체의, 지구전요. 이게 뭐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은데 요런 책들이 누구 거다? 최한기 거다. 그다음에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주었다? 통상개화파에 영향을 주었다. 개화파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개화 사상의 연구자다. 요까지가 제일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실학자들은 정치와 사회 현실의 개혁을 주장한 만큼 정권에서 축출되어 있던 남인학자들 중에서만 배출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어요? 남인학자들만 나오면 거의 틀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개 국사는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예외 상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만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단어들이 있죠. 민감한 단어들은 틀릴 확률이 높아요. 특히 이제 틀릴 확률 높은 단어가 이제 만이에요. 그러니까. 남인 학자뿐만 아니라 노론계열에서도 많았죠. 그리고 또 찾아보면 소론도 있을 거예요. 우리 유소원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외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학자는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에 따른 갖가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개혁 사상이다. 이건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뭐 그 문맥을 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학자들은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가졌지만 중요 과제는 우선 농촌 농업 경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건 어때요? 이거는 이제 실학자 중에서 특히 어떤 학파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농학파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중농학파도 결국 실학자의 일파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해도 뭐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학자들의 학문 중심은 이기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기술학의 부문에 있었다. 상대적으로 이전의 학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학문들이랑 비교한다면 이런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기론 같은 데 집착하지 않고 있죠. 새로운 이제 청나라로부터 들어온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자연과학들이 있죠. 새로운 학문들에 뭐 영향을 많이 받고 관심이 많았던 애들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학사상은 정약용과 김정희의 제자들에 의해서 초기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실학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이 뭐 최한기라든지 여러 사람들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 뭐 초기 개화 사상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틀린 게 지금 뭐 1번이 있었으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음에 이제 다음 조선 후기 어느 실학자의 토지개혁론이다. 이 실학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박스 보니까 무슨 실학자예요? 보통 실학자 나오면 7명이 나오거든요. 7명이 원래 주인공이에요. 요 7명과 관련된 사료를 갖다 주는 거예요. 누구? 이게 뭐 영업전, 한전론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우물, 박제가. 그 다음에 좀 투더리스모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레 선박의 이용, 화폐 그 유통의 필요성, 주장,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노동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일단은 중상학파죠. 그러니까 중상학파 중에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나? 화폐, 유통, 영농왕법의 핵심. 박지원이랑 가깝네요. 박지원이랑 가깝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누구의 핵심적인 힌트가 있어요? 차등 있게. 그럼 누구예요? 유영원의 균전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7명의 학자들을 갖다 비교하는 거, 요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 한 2번 보지 않습니까? 2번이 아니라 거의 한 3번 보면 한 2번 정도가 이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뭐 한 2페이지에서 한 문제 거의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꼼꼼하게 이제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첫 시간 이렇게 마치고 있죠. 쉬었다가 우리
역사, 교육과 관련된 파트로 들어가 보죠. 교육과 관련된 파트.